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불거진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첨예합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이 모두에게 불행한 이 사태는 이제 멈춰야 하고 늦었지만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뉴스7은 의사단체와 정부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듣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먼저 저희 취재팀의 단독 보도 내용 전해드립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 움직임이 전공의를 넘어 의대 교수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대병원 진료를 안 할 수 있다고 정부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대형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어젯밤 2시간 동안 만나 전공의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울대 교수 비대위가 이번 주말 정부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전공의들과 함께 행동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뒤 이뤄진 긴급회동이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은 정부에 겸직 해제 의사를 전한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겸직 교수는 대학에서 의대생을 가르치고 동시에 병원에 파견을 나가 환자도 진료하는 교수를 말합니다. 겸직이 해제될 경우 서울대병원 파견이 중단돼 환자 진료 업무는 사라집니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겸직 해제 움직임이 국립대병원 교수들로 확산될 것이라며 서울 아산병원과 순천향병원 일부 교수들도 서울의대 교수들 결정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오늘 성명을 내고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 시 좌시하지 않겠다며 집단 행동을 시사했습니다. 겸직 포기원 내는 거는 구체적인 의료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진료 거부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공의 공백에 이어 교수들마저 잇따라 진료에 손을 놓는 경우 의료 공백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26일 전공의들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공공병원의 진료 확대를 약속했지만 주말인 오늘 이 서울 공공병원 대부분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종교계도 나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공병원. 병원으로 들어가는 일부 입구가 닫혔고 내부 곳곳이 어둡습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병원도 주말에 문을 열 수 있게 했지만 막상 현장은 달랐습니다. 비상진료가 가능한 서울 내 7개 공공병원 중 6곳은 오늘 응급실 외에는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공공병원의 주말 의료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요. 저희는 평일 야간 진료는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주말에 외래 진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에 외래 진료를 보러 왔다 응급실로 안내받기도 합니다. 3주 동안 계속 얹히고 목이 아프고 그래서 여기 지금은 안 되고 응급실로 가는 환자들은 애가 탑니다.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저희 같이 보호자나 환자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조속히 어떤 합의든 어떤 게 이루어져서. 기독교 단체들은 전공의는 즉각 병원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고 불교계에서도 대화를 통한 해법과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번 사태로 특히 대형 병원 근처 환자촌에 머무는 지방 환자들의 사정은 안타깝습니다. 이 타지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 것도 서러운데 진료까지 제대로 못 받게 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근처입니다. 단기 숙소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주로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을 지내기 위해 찾는 환자방입니다. 어디서 올라오신 거예요? 상주요. 제 안에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서울의 한 빅5 병원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른바 환자촌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지방 환자들이 장기 투숙하는 숙박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로지 병을 고치기 위해 낯선 서울에 올라와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합니다. 숙박료는 하루 기준 3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장기는 한 달에 그 1박 가격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한 40% 정도 할인은 해드려요. 환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엄청 많아요. 지방에도 지금. 지방에서요? 부산, 산청이라든가 거창 쪽, 제주도 또 등등 먼 데서 오셔갖고 고생하시고 수경하고. 이들에게 병원 파업은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주치 선생의 말에 따라서 저는 혈압 4가 그 달리기 시점이거든요. 수술이가 그러겠다. 어제 큰 늦게까지 나가고 났다. 동영상이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손 붙였어. 길게는 몇 년씩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장기 환자들은 더더욱 애가 탑니다. 너무 잘못한다는 생각에 수술 자르고도 2~3만 원가를 자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병이 완치돼 고향 내려가는 게 꿈인 환자촌 사람들. 오늘도 뉴스에 귀 기울이며 사태 해결 소식만을 기다립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접점을 못 찾고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양측의 입장을 가감없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환자는 돌보지 않고 집단 행동을 한다는 비판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당연히 미안한 마음이실 테죠. 네. 그 질문은 여기서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 의사 면허 정지 통보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뭐 따로 질문 안 드린다고 했지만 앞에 보도 내용을 보니까 저도 네. 마음이 안타깝고 예. 먼저 국민들과 환자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인 제가 얼마 전에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속 수사를 언급하면서 네.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는 각오를 하고 있는 바고요. 네. 예. 다음 주에 총파업 찬반 투표가 예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의협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당장 다음 주 이 부분은 잘못 알려진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일단은 의대생 전공의 선생님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정당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항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그분들이 행정적, 사법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교수님 포함한 전 14만 의사가 함께 저항 운동을 할 생각이고 뭐 그것은 아직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진행할 생각입니다. 총파업 카드는 당장 다음 주는 아니고 조금 상황을 지켜보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의대 증원을 놓고 의협하고 한 28차례 논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사실이 아닙니까? 뭐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저께 헬스조선에서 회의록을 단독 입수하셔서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의료는 협의체 의협 쪽의 회의록을 입수해서 좀 봤습니다만은 뭐 그 기사의 결론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맞다. 뭐 제대로 된 규모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맺으신 것으로 스스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작년 뭐 여름 8월 경에 구사 의정 합의에 따른 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정심 또 그 산하에 있는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굉장히 그 협의체가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 추가로 헬스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TV조선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정심과 그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의 회의록도 입수하셔서 추가 보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기 산하 전문위원회에 의사협회의 추천 인사가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증원은 하는데 규모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또 비대위의 입장은 시스템의 문제고 배분의 문제지 이 낙수 효과를 노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대통령부터 정부 관리까지 2,000명이라고 하는 당장 2025 학년도에 네. 2,000명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증원하겠다는 그것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뭐 저희가 지금 정부가 그러면서
바로바로 착착착착 비대위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또 학생과 전공인들을 겁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뭐 어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사수, 정원, 증언, 뭐 이런 몇 명 규모 뭐 이런 쪽을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정부가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서 원점 재논의하겠다는 선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학생, 전공의 또 비대위가 충분히 저희도 준비를 잘 해서 뭐 국민들 걱정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주 80시간 근무, 이게 열악한 환경을 호소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그런 낙수 효과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한다면은 지금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의 문제지 의사 수를 많이 늘려서 필요한 부분에 전공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게 서울대병원의 전체 의사의 40% 이상이 전공의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일본과 미국은 한 10% 정도라서 뭐 그쪽도 이제 뭐 전공의 뭐 단체 행동이 있으면은 그쪽도 좀 10% 정도 선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공의 선생님들이 나와서 단체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전 국민이 우려해야 될 상황을 만든 거는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나 의료계나 목표는 국민 건강으로 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정부가 최소한 어떤 태도를 취하면은 집단 행동을 접고 대화에 나설 수가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3,058명 의사 정원에 의대 정원에 70% 가까운 숫자입니다. 어느 직역에서 그렇게 갑자기 혁명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그 당사자들이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뭐 의대 증언, 정원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도 낙수 효과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는 그렇게 갈 것 같지 않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셨고 정원 증언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분도 이렇게 과도하게 간다고 할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정부는 진정성 있게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겠다는 그런 것을 좀 물리시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주길 바라고요.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소아 지금 인구 절벽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아가 1970년에는 100만 명이 넘게 출생아가 있었다고 하고요. 2000년에는 60만 명대고 2023년 작년에는 20만 명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의사는 2000년에 3,000명대에서 지금은 6,000명대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구는 줄었는데 소아과 의사는 늘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명화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내일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도 어지럽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논란이 지도부 간 내분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앞에서 공천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의 수도권 전략 공천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친문계 의원 일부는 탈당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와 전략공관위 등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을 수도권에 전략 공천할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내에서 두 사람을 서울 중성동 갑이나 동작을, 경기 광명을에 공천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자 제동을 건 겁니다.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사람,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윤 이런 투사 같은 느낌? 그런 상징적인 전사 같은 사람, 저는 그분이 가면은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대구나 부산 등 험지로 나가주는 게 맞다며 수도권에 공천할 객관적 이유도 없이 시스템 공천을 파괴한다면 공천 의결 때 사인할 수 없다고 경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 하위 평가를 받은 일부 친문계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다며 당에서는 최대한 막으려 노력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역시 하위 평가를 받은 김영주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경우 현역 평가 항목 가운데 공직윤리와 당 수행 실적 등에서 0점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박 의원은 각종 수상 실적을 제시하며 평가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계속되는 공천 파열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자 친명 지도부도 간밤에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희룡 후보를 지원 사격하자 이 대표도 오늘 지역구로 달려갔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 등 친명계 지도부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저녁 식사를 하며 당내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인 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총선에서 서울 민심이 중요한데 공천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총선 패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오늘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아침부터 지역 여러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도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인천 주안동도 찾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민의힘은 내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경선 집계 과정을 후보자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불투명한 공천 문제로 시끄러운 민주당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죠.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2시 1차 경선 결과 발표에 앞서 후보 본인이나 대리인이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의 개봉과 합산 등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표에선 선거구별 승리 후보만 공개되지만 공정성 보장 차원에서 후보 측에는 결과 집계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민주당과 달리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사심 없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내일 발표될 1차 경선 지역은 서울 6곳을 비롯해 모두 19개 지역입니다. 서울의 경우 현역을 포함한 3명이 맞붙는 양천갑, 전직 3선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이 출사표를 던진 동대문갑이 격전지로 꼽히고 장동혁 사무총장 등 현역이 재도전하는 충청권 5곳도 관심 지역입니다. 20명이 넘는 현역이 도전하는 2차, 3차 경선은 모레부터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당 지도부는 경선에 앞서 영남 지역의 일부 중진 등을 수도권 험지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반환점에 다다르면서 대진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동권 대결 또는 30대 간 대결 등 여러 빅매치가 성사됐는데 이태희 기자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한창이지만 속도는 여당이 조금 빠릅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현재까지 후보자를 확정 지은 곳은 국민의힘이 110곳, 더불어민주당이 88곳입니다. 여야 모두 공천이 완료돼서 대진표가 확정된 곳은 이 화면에 표시된 49곳입니다. 이 중에는 흥미로운 대진표가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마포구 을에선 두 운동권 출신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여당은 총선 키워드로 운동권 청산을 내세우면서 이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 회장을 후보로 냈는데요. 이 함 회장은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운동권 대표 인물이었지만 이후엔 전향해서 운동권 문화를 비판하는 데 앞장서 왔죠.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1989년 미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해 투옥된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매치는 서울 중랑구 을에서도 이어집니다.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 출신이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의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을에 출마한 두 후보는 공교롭게도 모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북과는 전혀 다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북한 비판에 앞장서 왔지만 문재인 청와대 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권유로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도봉구 갑에선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과 민주당 안규령 상근 부대변인이 30대 청년으로 80년대생 청년 대결을 펼칩니다. 충남 홍성 예산에서는 민주당은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전략 공천했고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 출신인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을 내세웠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은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 전국 곳곳에서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말을 맞아 불엄을 나누고 민속놀이를 즐기려는 나들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정월 대보름 풍경 담아왔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애군을 쫓는다는 불엄을 받으려는 나들이객들입니다. 오른쪽에서도 가야지요. 335 모여 가족들의 한 해 행복을 빌고 아이들은 힘주어 땅콩을 깨뭅니다. 우리 아이들 아무 사고 없이 올 한 해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런 소원을 빌고 싶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삐뚤빼뚤 소원을 적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부모는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한. 정월대보름 귀와 눈을 맑게 해준다는 귀발기술을 마시려는 시민들도 긴 줄을 섰습니다. 마침 날씨도 너무 따뜻해지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전통놀이를 즐기는 가족들 사이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 팀들한테 팔았어요. 내 더 이상하라고. 올해 첫 보름달은 평소보다 작고 밤 9시 30분쯤 가장 둥글 것으로 보입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먼 지점 근처에서 보름이 되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미니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려 보름달을 선명하게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는데 이 남성은 6개월 전에도 음주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차량이 휘청이더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도로를 넘나들며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지만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잠시 뒤 순찰차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막아섭니다. 어제 새벽 5시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자랑 이제 통화를 계속하면서 A씨는 신고 지점에서 3.6km 떨어진 이곳에서 순찰차 3대가 차량을 막아선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7km 넘게 운전했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겼습니다. 면허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출퇴근 때문에 친구차를 빌려서 타고 다녔고 음주로 취소돼서 지금 두 번째다. 지금 뭐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관 출신이라거나 특정 분야 전공이라며 자극적 홍보 문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도 넘은 광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법무법인 홈페이지입니다. 대표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어서 판사의 마음을 잘한다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법무법인과 대표 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관 출신임을 밝히면서 재판의 결과 같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노골적인 적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임을 위해 판검사 출신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됩니다. 법원 주변 지하철역입니다. 성범죄 전문, 마약 전문 등의 문구를 내세운 변호사들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마약 등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전문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지만 장애인 성폭행 전문이라고 콕 집어 광고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문이라는 단어가 주는 깊이가 있는데 그냥 뭐 기준도 없이 가져다 쓰면 신뢰성도 있는 것 같고. 저런 문구가 있는 게 오히려 피해자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변호사가 3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광고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완전 폐지를 내걸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절충안에 도달한 겁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말 12,000가구가 입주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작년 분양 당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46대 1에 달했습니다. 입주 때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실거주하거나 아예 전세를 끼고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까지 몰린 겁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금액 자체가 이게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전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잔금을 채우는 것 자체가. 혼란이 가중되자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입주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는 절충안에 합의하고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자들은 3년 동안은 전세를 주고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안 좋은 분도 있고 하니까 급한 불은 끄는 셈이 됐죠. 하지만 2, 3년 뒤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입자가 2년간 전세로 살다 전세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는 집주인과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시키도록 하거나 실거주 의무 기간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회가 땜질식 처방을 내놓으면서 정책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에 주가가 폭등하더니 오늘 새벽에는 시가총액이 장중 2조 달러를 돌파하며 단숨에 시총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반등 모멘텀은 있는 것인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엔비디아와 달리 삼성전자가 길을 못 피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의 먼저 반도체 사업부 구조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IT 기업들의 위탁을 받아서 만드는 파운드리 부문이 있는데 이 삼성전자는 이 모든 분야에서 현재 주춤한 상황입니다. 예. 이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업황의 불황 때문인데요. 이 삼성의 주력은 D램으로 불리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소비 위축 영향으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산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D램 시장이 올해는 반등할 거라더니 좀 더딘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가장 뜨거운 AI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AI 열풍의 주역을 봐야 되는데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업계에선 SK 하이닉스가 이 초기 빠른 투자로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하다 이런 상황인 건데요. 결국 삼성이 HBM 개발에 한 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AI 반도체 붐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도 파운드리 부문 그러니까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쪽은 삼성이 노려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현재 파운드리 부문의 독보적인 1위는 대만의 TSMC입니다. 예. 2위가 바로 삼성전자인데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인텔과 달리 삼성전자는 미국 투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불투명하고 이 현재 국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경쟁국에 비해서 낮기 때문입니다. 예. 이 인텔의 참전으로 결국 파운드리 시장은 3파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한 발 늦었고 파운드리 시장은 치열하고 결국 삼성전자는 이래저래 낀 상황이군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반도체 업황 불황의 터널이 끝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이 주력하고 있는 D램 가격도 현재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또 파운드리 분야의 노광 장비 등을 집중 투입해서 더 작고 섬세한 반도체를 만드는 나노 경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AI 업계 거물들도 삼성전자를 좀 찾고 있던데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얼마 전이었죠.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삼성전자 라인을 둘러봤고 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만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 그리고 투자 증가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분명히 삼성전자의 실적과 향후 주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네, 이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 삼성이 올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 자리를 지키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큰 폭의 개선이 있을 거라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다 국민주로 통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참 고민이 깊겠네요.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제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전쟁 만 2년 동안 민간인과 군인을 합해 양측의 사망자는 20만 명에 이릅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인들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됐고 오늘 미국 정부는 러시아발 전쟁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 500여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유럽 주요국들도 일제히 러시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늘은 황정민 기자가 지난 2년 참혹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이 서 있는 노인들. 지하 대피소에서 하루 한 번 배급되는 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생존한 78살 소피아에겐 익숙한 일입니다. 목마 태운 아이에게 아빠가 보여줄 거라곤 처참하게 무너진 집뿐이고 청년들은 폭격으로 절단된 한쪽 다리 없이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는 하루에도 수천 번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갑니다. Вибач, я тебе дуже люблю. Дуже люблю Україну. Я не можу по-іншому. Я йду в бій. 실종된 우크라이나인만 3만여 명. 아이들은 7개월째 러시아 공습을 피해 지하실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성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초기 러시아군의 파죽지세를 결사항전으로 멈춰 세웠지만 지난해 대반격에는 실패했습니다. 1년간 교착 상태였던 전선은 아우디우카에서 다시 격렬해졌습니다. 결국 러시아 국기가 개항됐습니다. Ми відійшли на підготовлені позиції. Так, ми зараз нарощуємо оборонний потенціал на цих позиціях. 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서방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가을부턴 무기 부족 사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So our budget is constrained, and yet somehow we're paying a huge amount of the burden for the defense of Europe. 소모전은 러시아에서도 12만 명 사망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재집권을 앞둔 푸틴 대통령이 적어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이 국면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3년째로 접어든 잔인한 전쟁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공개 물갈이 무서운 여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잡음이 덜한데 현역 컷오프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16일부터 12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지역구 현역의 컷오프 발표는 따로 없었고 그 상태에서 앞서 보신 대로 1차 경선도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국민의힘 현역 하위 10% 명단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여기서도 현역 컷오프는 없었어요. 예, 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의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이 포함 사실을 전달받긴 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중 일부를 다른 지역구에 재배치했고 또 나머지도 컷오프로 낙인 찍기보다는 이 조용히 불출마 선언을 유도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현역 컷오프 비율은 크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 주 안에 안 나는 건가요? 거의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예, 이 때문인지 TV조선이 현역 하위 10% 명단을 보도하면서 실명은 밝히지 않았는데도 이 장동혁 사무총장은 부적절한 보도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된 경선에서는 현역 컷오프가 나올까요? 예,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경선에서는 경선을 포기한 홍문표 의원을 빼면 현역 7명이 있고요. 특히 곧 시작될 2차 경선에도 현역 19명이 포함이 됐는데 이 저희가 별도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하위 30%에 포함된 TK, PK 현역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공관위 회의에서 이 하위 평가자를 경선에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경론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경선을 해봐야 이 하위 평가에서 받은 감점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 그럼에도 공관위는 일단 하위 평가자에게도 경선 기회는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국 인위적으로 컷오프를 하면은 반발이 커질 테니까 자연스럽게 경선을 붙여서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 경선을 통해 하위 평가자들에 대해 자연스러운 인적 쇄신을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이럴 경우에 이 당초 TK 지역 이 영남권에서 30% 또 40%에 이르는 물갈이를 기대했던 여론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신 이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에 유권자들에게 감흥을 주는 신선하고 상징적 인물을 공천하면서 이 부족한 인적 쇄신 이미지를 채우겠다는 전략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공개 물갈이 무서운 여의 느낌표는 무음은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당은 경선 등을 통해서 이 최대한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컷오프로 공개 반발을 이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뚜렷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천 분란이 심해진 야당에 비해서는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음 공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놓으면 조용하지만 중요한 전화를 놓칠 수 있듯이 너무 조용한 무음 공천은 자칫 유권자의 관심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좀 소란스럽더라도 인적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할 지점에서는 과감하게 인적 쇄신에 나서는 결단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이명백만 아는 명단입니다. 네, 여야 모두 컷오프 명단 유출에 민감한 모습인데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네요. 예, 저희가 민주당 현역 하위 20% 명단 이 단독 보도한 이후에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하위 명단을 입수할 수 없다. 나만 가지고 있다면서 추측성 보도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심지어 통보도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을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0점 받은 의원도 있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예, 이 대표는 이 공천 논란이 커지자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어서 웃음까지 보이면서 점수를 언급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실제로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하위 명단을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발표 안 된 하위 10%, 20%도 친명의 핵심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실제 현역 평가를 담당하던 위원회에 이 위원장까지 12명이 있었던 데다 여기서 평가한 결과를 취합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 실무진도 관여하고요. 그 과정에서 핵심 지도부에도 그 내용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서 보도한 이후에 하위 통보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저희 보도와 실제 발표한 통보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점이 없었고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셀프 공개한 의원들은 오선의 서른 의원, 초선의 박영순, 윤영찬 의원까지 7명인데요. 이들 모두 저희가 확보한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이 평가 구간까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명단은 본인만 알고 있고 유출은 없다고 말을 했던 임 위원장이 좀 머쓱한 상황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임 위원장도 최근에는 민주당 공천 시스템엔 보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다음 선거에서 국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평가와 평가 통보에 관한 규약을 만들 때 좀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예, 다만 임 위원장은 현역 평가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통보만 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당내에서는 무책임하다는 지적과 함께 친명 지도부가 임 위원장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이명백만 아는 명단의 느낌표는 시스템 점검 필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민주당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이 공천 관련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이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자평하면서 문제 소지가 생길 틈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밀봉돼 공관위원장만 알고 있다던 하위 평가 명단을 당 지도부가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고 이 자의적 판단이 반영될 수 없다던 공천 결과는 이 공교롭게도 유독 비명계에게만 이 혹독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데도 시스템 공천만 자신할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오류가 없는지 지금이라도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극장가를 휘어잡고 있는 티모시 샬라메가 방한하면서 국내 팬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샬라메가 가는 곳마다 목격담이 이어지고 그를 보려고 밤을 새는 팬들도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손짓과 미소 하나하나로 관객들을 열광케 하는 스타. 요즘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 티모시 샬라메의 방한 일거수일투족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초콜릿을 만드는 캐릭터 원카로 한국 박스오피스를 평정한 데 이어 상반된 역할을 맡은 듄 2로 연타석 홈런을 노리고 있습니다. Confusing and jarring to people that one's a chocolate man and one's a space warrior. Well, I've always wanted to rule the universe. 짧은 일정이지만 서촌과 압구정을 돌아다니며 소탈하고도 알차게 서울을 즐기는 모습이 시시각각 포착됐고 We keep talking about it, but the enthusiasm here for filmmaking, but also just culture, life, it's really infectious. It brings me a lot of joy. 레드카펫 행사에 추위와 눈보라도 뚫고 전날부터 밤샘 대기한 팬들도 쏟아졌습니다. 손 떨고 입도 얼어가지고 말도 안 나와요. 저녁 한 6시쯤 도착했습니다. 차세대를 책임질 스타 티모시 샬라메가 한국에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1시간 넘게 팬들과 교감하며 팬서비스의 정석을 보여준 티모시 샬라메. 한국 극장가의 티모시 아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비로 내린다면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이 되겠고 전남에 5에서 10, 제주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낮아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3에서 8,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내륙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과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강릉이 영상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7도, 대구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남해와 제주 먼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30명에 이르는 찬성 의원 추정 명단이 나돌았습니다. 급기야 서로 난 부결표를 던졌어 하면서 무기명 투표 결과를 셀프 인증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죠. 5개월 전의 이야기를 소환하는 건 지금의 비명 행사가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의심의 눈덩이를 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소위 신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말입니다. 김성환 의원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이라며 가결표를 던진 걸로 보이는 의원들에게 낮은 평가를 줬다는 걸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말한 도덕 점수일까요?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4년의 의정 활동이 당대표 지킴이로서 역할을 했느냐로 평가 매겨진다면 과연 어떤 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할까 싶습니다. 유권자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 후보를 원합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